자, 오늘은 그 대단원이 이제 또 바뀌었습니다. 3단원 파동과 정보통신에 대해서 그 단원을 소개하는 시간을 한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그 본격적인 진도는 다음 시간부터 나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대단원입니다. 물리학원에서. 마스크 끼고. 일단 제목을 보면 파동과 정보통신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단 통신이라고 하면 앞에 정보가 붙었잖아요. 정보를 주고받는 게 통신이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수업을 하는 것도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이니까 뭐 통신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제 수업을 들을 때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는 게 눈과 귀죠. 보고 듣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보고 있는 게 빛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거든요. 빛은 대표적인 파동입니다. 그리고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귀로 듣고 있는 소리도 대표적인 파동입니다. 따라서 이 제목이 그래서 파동과 정보통신이라고 볼 수 있고, 이쪽에 첫 번째 중단원인 파동과 정보의 전달에서는 요 파동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단원인 파동의 전파와 굴절에서는 파동의 기본적인 요소들 있죠. 마스크 쓰게라. 그 파동의 기본적인 요소, 뭐 파장이라든지 진폭이라든지 진동수, 주기, 파동의 전파 속력, 이런 거에 대해서 하게 되겠고요. 생활과학 시간에 조금 사실 한번 다뤘었습니다. 그리고 굴절에 대해서 다룰 건데, 그 파동이 매질에 따라서 속력이 달라지는데, 속력이 달라지는 매질의 경계면에서 꺾이게 되는 현상이 굴절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요. 또 그 굴절과 관련 있는 게 전반사인데요. 무슨 프린트가 없어? 오늘 나눠줬는데. 네? 아, 그게 물리예요? 생명인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네. 그 굴절과 또 관계되는 게 전반사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전반사가 또 광동신에 이용되는 물리적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기파에 대해서 또 배우게 될 거고요. 전자기파의 또 여러 파장 영역대별로 쓰임새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섭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이 간섭 현상이라고 하면 어떤 물리적 대상이 간섭 현상을 보인다. 그러면 그 대상은 파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간섭은 파동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간섭에 대해서 하면 이 파동에 대한 전반적인 첫 번째 중단원 얘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요, 진짜 그냥 파동에 대한 얘기예요. 파동, 그냥 파동에 대한 얘기인데, 이 2단원에 가면요, 빛과 물질의 이중성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얘기가 뭐가 되냐면, 파동이라고 생각했던 빛이 입자라고 주장을 한 물리학자가 나와요. 이게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이 광전 효과를 해설하는 논문을 통해서 빛이 다시 입자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미 논란이 끝났는데 갑자기 다시 입자설을 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물질의 이중성, 그 드브로이라는 물리학자가, 그럼 전자는 당연히 입자잖아요. 네. 이거는 논란의 여지조차 없었거든요. 당연히 입자잖아요, 전자는. 근데 이 전자가 파동이기도 하다는 것을, 또 나아가서 모든 물질 입자는 파동일 수도 있다는 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이제 완전 뒤죽박죽이에요. 모든 게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한 그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이게 양자역학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살짝 맛을 보게 되겠습니다. 파동의 표현에서는 어떤 걸 배우느냐? 이거는 여러분 생활과학 시간에 좀 했었죠. 파동을 나타내는 요 그래프인데, 위로 볼록한 부분을 마루, 아래로 볼록한 부분을 골. 뭐 이건 파장이고, 이건 주기고, 주기분의 파장은 속력이고, 주기의 역수는 진동수고, 뭐 이런 것들 배웁니다. 요거는 이제 바로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배우게 될 거고요. 생활과학 시간에 배웠던 거 한 번 더 하는 느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뭘 배우게 되면 파동의 굴절을 배우게 되는데, 제가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할게요. 여기 모래사장이 있고요. 바다가 있는데,
인명 구조원이 여기 있고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구하러 갈 건데 요 A 경로로 가는 게 가장 빠를지 B 경로로 가는 게 가장 빠를지 C 경로로 가는 게 가장 빠를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A, B, C 중에서 어느 경로를 여러분이라면 택하겠어요? 수영이 가장 빠르면 A로 가는 게 빠르고요. 그 C가 가장 빠릅니다. C요. 왜냐하면 달리기가 수영보다 빠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최단거리이긴 한데 요만큼 달리고 요만큼 수영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경로는 이만큼 달리고 수영은 요만큼만 하면 되니까 맞아요. 이게 여러 가지 경로 중에서 가장 시간이 짧게 걸리는 경로가 있을 거예요. 실제로 모 대학 논술 문제에서 이게 수학 문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게 미분 문제로 최소값 구하는 문제였어요. 시간이 가장 짧게 걸리는. 그래서 미분에서 0이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미분적분 배우나? 네. 예, 그걸로 하면 신기하게도 그 물리학 법칙이 나와요. 굴절의 법칙이 나옵니다. 모든 파동은 신기하게도 어떤 특정 지점에서 특정 지점까지 가는 경로들 중에서 모든 가능한 경로 중에서 시간이 가장 짧게 걸리는 경로를 택해서 갑니다. 얘가 무슨 자유의지가 있고 이런 것도 아닌데 신기하게도 항상 그 파동이 진행하는 경로를 보면 파동이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갈 때 항상 최소 시간이 걸리는 경로를 따릅니다. 이걸 이제 페르마라는 과학자이자 수학자가 발견한 원리라서 페르마의 최소 시간의 원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뭐 미분을 하고 이러진 않을 거고요. 그냥 그 결과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파동이 매질에 따라서 속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질의 경계면에서 이렇게 꺾게 됩니다. 잠시만요. 세팅을 하나 좀 바꾸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잠깐 보여주도록 할게요. 지금 요거는 그 빛이 프리즘을 지나가는 모습을 영상화 시켜놓은 동영상인데요. 여기 보면 백색 광을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색깔이 분리돼서 나옵니다. 이걸 이제 그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요걸 최초로 이제 실험적인 실험을 한 사람이 뉴턴이에요. 뉴턴이 이거 첫 번째 프리즘을 통과한 빛을 사실 프리즘을 하나 더 씁니다. 나중에 그래서 다시 모으면은 다시 백색광이 되는 것을 발견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빛은요 진공에서는 진동수하고 관계없이 속력이 다 똑같아요. 진공에서 빛의 속력이 C거든요. C는 람다 F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진동수에 관계없이 똑같아요. 근데 이게 진동수가 클수록 파장은 짧아집니다. 그래서 빨주노 쪽 파남보 중에서 보라색 쪽이 가장 진동수가 크고 파장은 짧아요. 맞아요. 보면 이게 요 그림을 보면 약간 글이 보이죠? 이게 좀 파장이 길고 파장이 짧죠?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게 뭐냐면 진공에서는 진동수하고 관계없이 속력 다 똑같습니다. 빛이. 그러니까 진동수는 색깔을 뜻하는 거라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다 똑같은데 어떤 물질 안에 들어가면 이거 유리 같은 거겠죠? 물질 안에 들어가면 빛은 진동수에 따라서 속력이 전부 다 달라집니다. 일단 전부 다 속력이 느려져요. 전부 다 속력이 느려지는데 빨간색보다는 주황색이, 주황색보다는 파란색이, 파란색보다는 보라색이 속력이 더 많이 느려집니다. 그러면 속력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꺾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속력의 차이가 많이 날수록 더 많이 꺾이니까 빨간색보다는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많이 꺾여가지고 굴절되는 정도가 달라서 색깔이 분리돼서 나옵니다. 이 현상 자체를 분산이라고 합니다. 분산되는 거죠, 색깔별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거에 대해서 배우면서 각 그 빛을 그 파장 영역대 혹은 진동수 영역대별로 우리가 임의로 구간을 나눠서 이름을 붙여놓은 게 있거든요. 뭐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X선, 감마선 이런 거. 그래서 그 녀석들의 종류별로 쓰임이 어떻게 되는지 활용하는 예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간섭에 대해서 배운다 그랬죠. 간섭에 대해서. 그럼 그 파동이요. 보면 여기다 한번 그려볼까? 파동이 여기 마루골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가면 이제 두 개의 지점에서 파동이 생긴다고 쳐요.
생긴다고. 그럼 여기서도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위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마루골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쭉 가서 어느 지점에 만난다라고 쳐요. 만날 때 만약에 마루하고 마루가 만나면 이게 더해져서 이게 커집니다. 커지는데 마루하고 골이 만나면 이게 상쇄가 돼버려요. 이게 간섭 현상입니다. 그래서 합쳐지면 커지고 반대가 또 합쳐지면 작아지고 진폭이. 그래서 요거를 보완 간섭, 이걸 상쇄 간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물리적 대상이 이런 현상을 보이면 파동인 거야. 그래서 그 토마스 영이라는 사람이 요걸 실험을 하게 됩니다. 실험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실험을 하게 되냐면 이 슬릿을 이용하는데, 슬릿은 뭐냐면 요는 그 커버 글라스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 현미경에 이렇게 쓰는 거야. 커버 글라스에 촛불로 그름을 막 이렇게 피워요. 그름을 피운 다음에 면도날 있죠. 면도날로 쫙 끄면은 이제 여기에 선이 이렇게 딱 생길 거 아니에요. 요게 이제 슬릿입니다. 이거를 면도날을 두 개 겹쳐가지고 이렇게 그 좁은 간격에 이렇게 두 개의 선을 끄면은 이중 슬릿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 첫 번째 슬릿은 그냥 단일 슬릿 하나만 끄은 거예요. 그럼 요 빛을 요 틈을 통과하면요. 그때 당시는 레이저라는 게 없으니까 그냥 자연광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광은 여러 가지 파장의 빛도 있고 막 위상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마르고 어떤 거는 상태가 고리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아주 좁은 영역을 통과하는 빛은 그래도 대략 비슷한 빛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빛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슬릿을 통과해서 똑같은 조건이 된 빛이 두 번째 슬릿을 통과하게 되면 여기는 동일한 조건에서 또 동일한 파동이 출발을 하는 거예요. 빛이. 그러면 얘가 그냥 빛이 입자면요. 입자면은 요 그냥 가가지고 두 개의 선이 보여야 돼요. 그냥 직진해가지고 두 개의 슬릿을 통과한 빛이 그냥 각각 직진해가지고 그냥 입자가 통과하면 야구공이 통과했다 생각해봐. 그럼 이렇게 가고 끝나겠지. 끝나는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요로 밝고 어둡고 이런 무늬가 나타납니다. 요걸 이제 간섭 무늬라고 하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나타나냐면 요게 가운데 점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같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루골 이렇게 가고 여기도 마루골 이렇게 가면 같은 모양이 만나게 됩니다. 무조건 거리 차이가 없으니까. 같은 모양이 만나니까 무조건 합쳐져요. 그래서 밝게 됩니다. 비치면. 비치면 밝고요. 이게 소리면은 큰 소리가 납니다. 스피커면은. 근데 얘가 조금 밑에 지점은요. 사실 여기서 모든 방향으로 빛이나 소리가 갑니다. 근데 모든 방향으로 가는데 이쪽으로 간 빛과 이쪽으로 간 빛을 비교해 보면 여기는 이제 요 길이가 요 길이보다 길죠. 근데 얘가 딱 반파장만큼 길면 마루하고 골이 뒤집혀서 만나게 됩니다. 반파장을 진행하면 마루가 골이 되고 골이 마루가 되잖아. 그래서 이게 반파장만큼 경로 차이가 생기면 마루하고 골이 만나서 상쇄가 됩니다.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면은 어두운 무늬가 되고 소리면 소리가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좀 더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경로 차이가 요 길이 차이가 반파장의 2배가 되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마루 골이 2번 바뀌니까 다시 원래 모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다시 마루끼리 만나거나 골끼리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비치면은 밝은 무늬, 만약에 이게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면은 큰 소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험을 해보면 이걸 스피커로 해가지고 소리로 실험해보면은 큰 소리, 작은 소리, 큰 소리, 작은 소리 이렇게 나오고 요 빛으로 해보면은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나와요. 그러니까 빛으로 했을 때 이런 무늬가 나타났다는 거는 빛이 보강 간섭, 상쇄 간섭 했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빛이 파장이라는 거예요. 파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의 실험을 통해서 이제 거의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빛이 파동이라는 걸 받아들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 논란이 있었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가장 유명한 물리학자인 뉴턴이 빛이 입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뉴턴의 권위에 의해서 빛이 입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 실험이 일어나면서 거의 모든 과학자들이 이제 빛이 파동이라는 걸 인정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정상파 얘기인데요. 요 정상파는 그 기타 줄을 튕기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동일한 파동, 그러니까 파장도 같고 진동수도 같고 뭐 모든 게 똑같은 진폭도 같은 파동이 지속적으로 만나면 이렇게 제자리에서 진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파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이게 악기의 원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줄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공기를 진동시키면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파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가 있을 거고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첫 번째 중단원 얘기가 됩니다. 두 번째 중단원을 여는 얘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요 문장까지는 첫 번째 중단원 얘기입니다. 우리가 듣고 보는 소리와 빛은 파동이에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나타나서 갑자기 뜬금없이 빛은 입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빛은 입자다.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근데 나중에는 더 심해지죠. 드브로이가 나타나서 전자도 파동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는 또 어떤 지경까지 가게 되냐면 이럽니다. 전자 당연히 입자 아니야? 그러면 뭐야? 소리도 입자야? 심지어 소리도 입자라는 게 밝혀집니다. 러시아의 어떤 물리학자가 양자역학을 이용해서 소리를 입자로 간주할 수 있고 그게 설명이 다 된다는 걸 밝혀냅니다. 이렇게 치면 자 보세요. 우리가 빛이 파동이라 생각했는데 그 빛이 입자이기도 하고요. 전자는 당연히 입자라고 생각했는데 파동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소리도 파동이라고 봤는데 입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래요. 그냥 모든 게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은 그 황희정승의 그 우화가 떠오르는데요. 그 조선시대 유명한 정승 있죠. 아마 들어본 사람 있을 겁니다. 삼가재상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조선시대 황희정승의 일화에서 나온 말로 삼가란 곧 세 번 옳다는 뜻이다. 황희정승 집의 하녀 둘이 싸우다가 황희정승에게 와서 하소연을 했다. 한 하녀가 자기의 사정을 얘기하자 황희정승이 말했다. 네 말이 옳구나. 조금 있다가 다른 하녀가 와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자 정승은 또 말했다. 네 말도 옳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부인이 말했다.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데 둘 다 옳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자 황희정승은 당신 말도 옳소 라고 말한 뒤 읽던 책을 계속해서 읽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빛은 파동이야. 그래 네 말이 맞다. 아니에요. 빛은 입자예요. 네 말도 맞다. 아니 둘 다 맞다는 게 맞는 말이야? 그 말도 맞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황희정승이 읽었던 책이 바로 책입니다. 그때 이제 그렇게 이게 황희정승이 얘기한 게 바로 빛과 물질의 이중성이고 양자역학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책을 읽다가 그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답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책부터 소개하면 그 김상욱 교수님이라고 아마 여러분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TV에 자주 나오시죠. 수업을 되게 잘 하셨어요. 저도 직접 수업을 들어봤었는데 원래 제가 다녔던 대학교에 있다가 이제 경희대로 이동하셨거든요. 저희가 있을 때도 수업을 진짜 잘 하셨어요. 근데 딱 첫 해 못 하셨어요. 오신 첫 해가 있었거든요. 그때 교수님이 처음 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첫 해 왜 못 하셨냐면 우리의 수준을 너무 높게 책정을 하셔가지고 너무 수업을 어렵게 했었는데 그 다음에부터 수준을 많이 낮춰가지고 아주 훌륭한 수업을 해주셨다. 지금은 거의 대중의 수준에 맞춰서 책까지 쓰고 계셔가지고 제가 본 양자역학 관련 교양도서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친절하고 쉽게 쓰여진 책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 책의 뒤에 보면은 또 양자역학과 관련된 여러 교양도서들을 소개해 놓고 있어요. 그 소개한 책 중에 하나가 이 책이에요. 양자혁명, 양자물리학 100년사라는 책인데 이 책은 그 양자물리학이 발달된 과정을 역사순으로 막 적고 실제로 양자역학과 관련된 내용도 있고 이런 내용인데 나중에 여러분 대학교 가서 혹시 양자역학이나 양자물리학을 배우게 되면 이 책을 같이 보면서 보면은 되게 괜찮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고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방과후 수업을 개설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을 해설하는 강의를요. 제가 사기를 친 거죠. 저도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서 이 책의 내용을 막 이렇게 해설해줬던
내용이 있는데 유튜브에 옥승환이라는 사람을 검색해 보면 그 강의가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두 책 혹시 시간이 나면 한번 여러분 지금 읽어볼 만한 책은 이 책입니다. 자 이제 양자역학과 관련된 얘기 이 두 번째 중단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텐데 그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를 가지고 오랜 시간 과학자들이 논쟁을 해왔어요. 일단 뉴턴은 입자라고 했어요. 뉴턴은 프린키피아라는 책 말고 광학이라는 또 유명한 책을 저술을 했거든요. 프린키피아가 역학에 대한 책이었다면 광학은 말 그대로 그 광학, 빛과 파동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 뉴턴의 주장은 빛이 저도 어떤 논리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빛을 하여튼 입자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동시대에 이제 하이언스, 포이겐스라고도 하는데요. 그 하이언스라는 물리학자는 그 파동이라고 주장했는데 워낙 뉴턴의 권위가 높아서 약간 입자설이 좀 더 있는 사람이 더 많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영이라는 과학자가 영의 이중순리 실험을 1803년에 발표를 하면서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이 과학자들이 빛은 파동이라고 믿게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100%는 아니었어요. 근데 100% 믿게 된 계기는 맥스웰이라는 물리학자가 빛은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인 전자기파라는 걸 밝혀냈고요. 그러니까 파동인 거죠. 그걸 이론적으로 밝혀냈고 헤르츠라는 물리학자가 이걸 실험을 통해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게임이 끝났어요. 빛은 100% 파동이다. 간섭하니까. 간섭도 하고 실제로 전자기파이기도 하니까. 전기장의 자기장의 진동으로 밝혀졌으니까.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1905년에 아인슈타인이 등장해가지고 다시 빛이 입자라고 해요. 그래서 도대체 뭐냐 이렇게 된 거죠. 입자냐 파동이냐. 이게 결론이 이제 안 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논문이 이겁니다. 광전 효과에 대한 건데 일단 광전 효과는 이런 겁니다. 자, 요거는 그냥 프리즘 보이죠? 빛을 색깔별로 분리해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특정 진동수의 빛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쏘는 거예요. 이 광전관은 뭐냐면 이게 진공 유리관이고요. 이 안에 금속판이 있습니다. 금속판에 빛을 비추었더니 전자가 튀어나왔다. 이게 광전 효과입니다. 이거는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건 아니에요. 이 실험은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실험을 해석을 해보면 빛을 파동이라고 생각하면 오류가 나요. 뭔가 안 맞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나중에 자세히 할 건데요. 요거 하기 위해서 제가 이게 하나 가져온 게 있습니다. 예. 드래곤볼 압니까 여러분? 네. 드래곤볼 본 적 있어 혹시? 네.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인데요. 정말 행복했던 하루가 기억이 나요. 그날 어떻게 했냐면 제 친구 중에 드래곤볼 1권부터 42권까지 다 들고 있는 친구가 있었거든. 걔한테 만화책을 빌려서 아침 일찍 독서실에 가가지고 자판기에서 캔 콜라 큰 거 하나 뽑아가지고 하루 종일 그 만화책을 1권부터 42권까지 완독을 했던 정말 완벽한 하루였습니다. 해피한. 집에서는 공부하러 간 줄 알죠. 요 드래곤볼을 보면은 원기옥이라는 게 있어요. 아는 사람 있을런가 모르는데 원기옥은 이거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한 번에 쏴요 이렇게. 요게 입자가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요 에너지가 100이면요 100을 한 번에 전달해요. 한 번에. 근데 이건 뭐냐면 이건 뭔지 아는지 모르겠는데 에네르기파 이런 거거든요. 예. 에네르기가 그 에너지를 일본식으로 발음하면 에네르기예요. 에너지파인 거죠, 에너지파. 요건 파동이 이렇게 에너지를 전달해요. 그러니까 얘는 100을 한꺼번에 보내는 게 아니고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연속으로 이렇게 조금씩 연속으로 보내는 방식이 됩니다. 다음 다시 광전 효과로 돌아가서 여기에 빛을 비추면요. 첫 번째 문장만 제가 해석을 해볼게요. 특정 진동수보다 큰 진동수의 빛은 그 세기에 관계없이 비추는 즉시 전자가 방출된다는데요. 요걸 에네르기파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에네르기파를 쏴요. 근데 금속에 속박되어 있는 전자가 금속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는 80이라고 쳐요. 80. 그러면 에네르기파, 파동의 형태로 빛을 전달하면 전자의 에너지가
1, 2, 3, 4, 5, 6, 7, 8, 90 해가지고 80까지 차야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즉시 방출되면 안 돼요. 에너지를 모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빛을 비추고 조금 있다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세기가 약한 빛이라도 아무리 에너지파가 약해도 계속 비추면은 80까지 언젠가는 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오랫동안 비추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안 그래요. 근데 이게 입자라고 생각하면 해석이 됩니다. 이게 입자라고 생각하면 일단 즉시 방출 해결돼요. 얘가 에너지가 100이야. 80만 주면 T 나와요. 그러니까 100이 부딪혀. 그럼 바로 80은 금속이 먹고 20 가지고 나옵니다. 전자가. 그러니까 즉시 방출 해결되고요. 그 다음에 특정 진동수 이상의 빛만 방출되고 특정 진동수 이하면 아무리 많이 해도 방출 안 되거든요. 그것도 이거는 해결이 돼요. 이 하나의 에너지가 진동수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특정 진동수 이상이면은 즉 80 이상이면 아무리 세기가 약해도 이건 세기는 개수가 됩니다. 원기호 한 개만 날려도 튀어나옵니다. 전자가. 근데 얘가 만약에 하나가 50이야. 근데 튀어나오는데 80이 필요하잖아. 그럼 50을 아무리 많이 던져봐도 그러니까 개수가 많으면 세기가 됩니다. 빛의 세기가. 50을 아무리 많이 던져도 어차피 전자하고는 1대1로만 충돌하거든요. 순간적으로 1대1로 충돌하기 때문에 50이 100개 던져도 다 모질해요. 그래서 튀어나오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래 비춰도 안 튀어나오고. 그래서 이 현상이 이게 원기옥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그 빛이 입자라고 생각하면 해결이 되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그러면 고민할 필요 없고 빛은 입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처음부터 빛은 입자라고는 안 했습니다. 사실 입자는 아니지만 뭔가 왠지 모르겠지만 빛이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이런 경우에는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전달한다. 연속적인 형태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전달한다라고 해서 그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가지는 빛 덩어리라고 해가지고 광양자라고 처음에 이름을 붙였다가 양자라고 하면 어떤 불연속적인 물리량을 가진 것들을 다 양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빛 양자, 광양자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아싸리 그냥 입자라고 해가지고 광자, 포톤이라고 이름을 붙여버립니다. 요게 이제 광전효과예요. 근데 아인슈타인은요 자기 자신을 특허 노예라고 불렀는데 아인슈타인은 이제 요 특허청에서 일을 하는 그 덕분에 굶주림이라는 성가신일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인슈타인의 가치관은 그러니까 먹고 자고 싸고 이런 거는 그냥 성가신일이야. 중요한 일이 아닌 거야. 자기 입장에서는 그냥 물리를 연구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으로 제일 유명하잖아. 근데 아인슈타인은요 이렇게 잘 평가합니다. 상대성은 단순히 뉴턴과 같은 사람들이 이미 개발해서 정립한 결과를 수정한 정도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반면에 광양자의 개념은 오로지 자신에 의해서 개발된 전혀 새로운 것으로 과거의 물리학에서 확실하게 벗어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아인슈타인 자신이 스스로 자기가 예를 들어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한 10만큼 생각을 했다면 양자역학에 대해서는 90만큼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그 양자역학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더 많이 했던 물리학자입니다. 그리고 공헌도 많이 했고요. 사실 그 보어나 다른 그 양자역학자들의 그 스파링 상대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좀 틀린 주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논쟁하는 과정에서 양자역학이 굉장히 발전을 했고요. 그 논쟁하는 과정이 아까 양자물리학 100년사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곧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실제로 광전효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상대성 이론으로 노벨상 받은 거 아니야? 그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노벨상 같은 경우에는 인류에게 도움이 되어야지 주거든요. 근데 상대성 이론은 지금은 도움이 된다라는 게 확실합니다. 내비게이션에 상대성 원리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상대성 이론은 인류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몰랐던 거고 광전효과는 바로 그 어떻게 응용하면 되는지 상상이 가거든요. 그래서 인류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광전효과를 줬다 이런 말이 있고 근데 아인슈타인이 자기 스스로 평가한 것처럼 어찌 보면은 그 광전효과가 좀 더 큰 의미를 가져서일 수도 있습니다. 예,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 빛이 입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요 드브로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 요 드브로이 잠깐 소개해 주면요. 드브로이는 현대 물리학사에서 가장 신분이 높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공작인데요. 프랑스의 공작인데 거의 왕자급 공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금수저 중에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볼 수 있는데, 할아버지가 구테타 일으켜가지고 권력을 잡았던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요. 완전히 뭐 그냥 권력으로 치면 가장 센 집안의 자녀였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물리에 빠져가지고 이제 심심해서 물리를 했던 그런 사람이고, 살기도 오래 살았어요. 1892년도에 태어나서 1987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96세? 까지. 그때 당시로서는 굉장히 장수했다. 표정도 보면 굉장히 여유롭죠. 예. 뭔가 이게 세상의 풍파를 전혀 겪지 않았던 듯한 느낌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923년에 만약 빛 파동이 입자처럼 행동할 수 있다면 전자와 같은 입자도 파동처럼 행동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걸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합니다. 박사학위 논문으로. 그때 논문 심사자가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랑주뱅이라는 물리학자였어요. 근데 논문 심사자가 약간 골치가 아팠어. 이게 고위급 자녀예요. 말 그대로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 아들쯤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아들쯤 되는데, 혹은 장관 아들 이 정도 되는데 논문을 냈는데 전자가 파동이래. 이걸 통과시켜줘 마로.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다행히 랑주베이라는 물리학자가 이 논문을 심사하기 몇 년 전에 아인슈타인이 했던 강연 내용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때 아인슈타인이 촉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입자와 파동의 대통합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가지고 이 논문을 아인슈타인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에게 판단을 하게 만드는 거죠. 혹시 장관 아들을 자르더라도 아인슈타인의 칼을 빌어가지고, 아인슈타인이 아니라고 하면은 아닌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는데, 아인슈타인이 답장을 이렇게 보내요. 이 사람이 커다란 비밀의 베일을 벗겨냈다. 정말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극찬을 내리고, 당연히 박사학위 논문은 통과고 이거는 많이 알려야 된다. 진짜 중요한 결과다. 이렇게 해가지고 알려지게 됩니다. 이러면 뭐까지 해결이 되냐면, 보호의 수소원자 모형 배웠죠. 거기 보면 안정성, 특정 궤도에 있으면 무조건 안정하다 그랬잖아. 근데 그 이유는 무시했죠. 그냥 맥스웰의 전자기 이론 무시하고, 얘가 가속 운동 하든 말든 일단 안전해 이랬잖아요. 안정하다 이랬잖아요. 근데 드보로이에 의하면 전자가 수소 원자 내에서는 파동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파로 진동하고 있으면 에너지가 방출될 필요가 없습니다. 안정적으로 진동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많은 것들이 해결돼요. 드보르의 이 물질파 이론이. 그러면서 이제 이락 스타가 되었고요. 영의 이중슬립 간섭 실험을 이 이후에 전자를 가지고 합니다. 전자를 가지고 이중슬립에 통과시켜요. 간섭 무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나오면 파동이잖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 신문사에서 뽑은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실험 10개 중에서 1위로 뽑혔어요. 전자의 이중슬립 실험. 근데 이게 나중에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오는데, 이제 어느 정도까지 나오냐면, 전자를요, 오른쪽 그림 보십시오. 오른쪽 보면 전자를 한꺼번에 안 보내고 한 개씩 보냅니다. 한 개 쏘고 좀 있다가 한 개 쏘고. 그러면 전자는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둘 중에 하나를 통과할 거 아니야. 그럼 간섭을 하려면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지 혼자밖에 없으니까 이게 두 줄밖에 안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해도 파동처럼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간섭 무리가 나와요. 하나씩 던져도.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할 수밖에 없냐면, 전자가 동시에 통과한 거야. 하나가. 이쪽으로 50%, 이쪽으로 50%. 약간 말이 안 되는 약간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근데 좀 궁금하잖아요. 이게 동시에 통과하는 게 말이 돼? 둘 중에 하나 통과한 거 아니야? 그래서 관측을 하잖아요. 어디로 통과하는지 알게 되잖아. 관측을 해서. 제가 이거 눈을 감고 뜬 걸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도 어디를 통과하는지 관측하면 신기하게도 얘가 입자처럼 행동해요. 그때 되면 얘가 어디 통과했는지 알아. 대신에 간섭 무늬가 사라져요. 그리고 그냥 얘가 그냥 두 줄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 보면 파동처럼 되고 보면은 입자처럼 돼. 그래서 측정의 문제가 또 양자역학에서 핵심적인 문제로 대두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냐 안 보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결과가. 이게 측정이라는 게 또 결과에 영향을 주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전자가 파동이면 도대체 뭐가 진동하는 거냐. 소리면은 공기 입자가 진동하는 거고 빛이면 전자기가 진동하는 건데 전자는 뭐가 진동하는 거냐. 이제는 어떻게까지 해석하냐면 전자의 파동은 수학적인 확률 파동이고 수학적인 확률이 자체가 그 파동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전자가 어느 위치에 있을 확률이 몇 % 이거 자체가 파동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돌아버리겠죠.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양자역학인데 방금 얘기한 것들은 물리학 1에서 안 배웁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진실이 뭔지 모르는 거죠. 뭐가 뭔지.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이 위안을 삼았던 말이 있다라고요. 이게 고트홀트 레싱이라고 저도 몰라요. 독일의 어떤 극작가이자 평론가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썼대요. 진실에 대한 열망은 진실에 대한 확실한 소유보다 더 수정하다. 그러니까 진실을 확실하게 소유할 수는 없지만 그거를 열망하고 알아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인슈타인 죽기 전까지 양자역학과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을 통합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왔었거든요. 그러면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새 오징어 게임 유명한데요. 이게 스포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누가 얘기했는지는 얘기를 안 할게요.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이 얘기를 하는데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네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과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의 공통점이 뭔 줄 아나? 아니요. 사는 게 재미가 없다는 거야. 좀 일리가 공감이 가더라고요. 돈이 하나도 없으면 진짜 재미없잖아요. 근데 돈이 너무 많으면 못 하는 게 없잖아. 다 해볼 수 있잖아. 그럼 다 하고 나면은 보통 한번 하고 나면 흥미를 잃잖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다라는 건데 사실 우리한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전에 과학적으로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돈과 행복도의 비례관계. 했더니 특정 액수까지는 돈과 행복도가 비례했습니다. 근데 특정 액수가 넘어가면 상관관계가 없어졌어요. 근데 그 특정 액수가 보통 사람이 벌기에는 좀 많았어요. 보통 사람은 돈을 많이 벌수록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업을 나중에 찾기 어렵다. 돈을 많이 버는 걸 찾으십시오. 그러면 행복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거를. 자, 제가 이거하고 대칭적인 문장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옥승환이라는 사람이 이 말을 지었어요. 이렇게 생기신 분인데요. 유튜브에도 검색하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오징어 게임을 보고 감명받아서 이런 말을 생각을 내렸다고 해요. 자네 아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과 아는 게 너무 많은 사람의 공통점이 뭔 줄 아나? 사는 게 너무 재미있다는 거야. 이렇게 한번 제가 바꿔봤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바보는 즐겁다. 바보는 즐거워요. 왜냐하면 모르는 거 천지거든요. 모든 게 새로워요. 모든 게 새로우니까 모든 자극이 새로운 자극이고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되게 즐겁습니다. 항상 즐거운데 근데 불행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호기심을 잃어갑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걸 아는 거에 대해서 흥미를 잃고 안 하려고 해요. 근데 가장 여러분이 재밌는 활동이 새로운 걸 알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아는 것을 추구하면 좀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즐겁고. 그래서 과학자들이 제일 행복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법조인들 있죠. 법조인들은 가족들뿐만 아니라 친척들까지 도움이 돼요. 뭔가 이렇게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의사 있죠. 의사는 배우자가 좋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다 주죠. 배우자가 좋고 가족들까지도 커버가 되죠. 이게 뭐 하는데 물리학자는요 본인만 좋대요. 본인은 하는 연구는 아주 즐거운 활동이야. 근데 맨날 밤늦게까지 연구하니까 집에도 소홀하고 돈도 많이 못 벌어오고. 근데 본인은 행복하게 살고. 근데 과학자들이 인생을 제일 길게 산다고 그래요.
예, 이벤트가 많아야지 시간이 느리게 가거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하루는 굉장히 길대요. 근데 노인의 하루는 굉장히 짧대. 왜냐하면 같은 패턴의 반복이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인생을 길게 살고 즐겁게 살려면 공부를 계속 해야 됩니다. 공부라는 게 막 뭐 이렇게 시험 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새로운 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그쪽으로 많이 발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독서 모임이 많아지고 있고요. 도서관도 많이 생기고 있고 독서를 취미로 즐기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고요. 있습니다. 그게 이제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이에요. 결국에. 특히 요새는 더 그렇잖아. 돈으로 행복 찾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책은 얼마 안 하니까 책 사가지고 행복해집시다. 재밌어요. 진짜 책 읽어보세요. 다양한 분야에 정말 고차원적인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진짜 목적 없이 책 읽으면 좋거든요. 아무런 뭐 목적 없이 그냥 순수 재미로 알고 싶어서 책을 읽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 파동의 전파부터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파동에 대한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